진철아, 도대체 왜 그랬어, 야?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더라고. 통장 잔고 43,000원, 그리고 암 선고를 받은 아내의 마른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직한 땀방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적어도 가난한 가장인 저에게는 지독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병원 옥상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 화려한 도심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병원비 걱정에 깊게 파인 제 손등의 흉터뿐입니다. 이 흉터는 80년대 중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뜨거운 사막 모래바람을 견디며 얻은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치료 안 받으면 안 될까? 우리 애들 장가도 보내야 하는데. 병실로 돌아오자 아내가 힘겹게 입을 뗍니다. 그 여윈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70년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며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단추를 달던 그 고왔던 아내입니다. 단 한 번도 편한 옷 한 벌 사입지 못한 채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나 사우디에서도 살아 돌아온 놈이야. 하지만 호기로운 대답과는 달리 마음속은 타들어갑니다. 당장 내일 퇴원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빌릴 곳이라곤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만져집니다. 30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옛 친구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입니다.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 진철. 진철이는 90년대 IMF 때 부도를 맞고 행방이 묘연해졌던 친구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수첩 속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철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고 위태롭습니다. 명수냐? 너 지금 어디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도움을 청하려 했던 제 입이 얼어붙습니다. 오히려 나를 도와달라니요. 30년 만에 연결된 유일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진철이가 말한 주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폐공장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은 마치 우리가 겪어온 굴곡진 세월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녹슨 기계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진철아, 박진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한때 강남에 빌딩을 올렸네 만회하던 그 당당했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명수야,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다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틈새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거액의 현금 뭉치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돈이면 아내의 수술비는 물론 우리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진철은 대답 대신 가방을 제 품에 안겨줍니다. 일단 가져가. 가서 형수님부터 살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말을 마친 진철이 갑자기 공장 뒷문으로 도망치듯 뛰어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차의 붉은 빛이 안개를 뚫고 공장을 에워쌉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뜁니다.
내 손에 들린 이 가방, 그리고 아내를 살릴 기회. 저는 그 가방을 껴안은 채 멈춰 섰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오려 애썼던 지난 60년의 세월과 죽어가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입니다. 경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제 선택에 따라 내일 아침 아내는 수술대로 갈 수도, 혹은 제가 철창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사이렌 소리와 벨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저는 가방을 든 채 뒷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철조망과 총을 든 경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망치던 진철이가 떨어뜨린 30년 전 우리가 함께 꿈을 꾸던 그 시절의 앳된 진철과 제가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너무나도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시간은 냉정하게 흐르고 아내의 생명줄 같은 시간도 타들어갑니다. 저는 결심한 듯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저를 쳐다봅니다. 저기, 혹시 맞으시죠?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그때 아저씨와 공사판에서 노가다 하던 아저씨 덕분에 살았던 그 녀석이에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인연이 다시 가장 밑바닥에서 저를 건져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아니, 이제는 어엿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된 성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20년 전 공사 현장에서 제 도시락을 절반 덜어주며 젊은 사람이 기운 내야지라고 다독였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시죠? 그날 아저씨가 주신 멸치볶음이랑 따뜻한 밥 한 덩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어른이 내민 그 손길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방간음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달팠던 옛 추억들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성민이는 그동안의 나의 사정을 듣고서는 아내의 병원비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엔 자수하러 간 친구 진철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철이가 남긴 가방은 결국 경찰에 넘겼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고난의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과 사랑은 가장 어두운 밤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아내의 얼굴을 비춥니다. 아내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여보, 나 꿈을 꿨어. 우리가 다시 청계천에서 데이트하던 꿈.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꿈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험난했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버텨온 우리 세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덮쳤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머니는 가벼울지라도 우리가 나눈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뿌리가 되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 삶에도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병실 안 아내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고비는 넘겼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사우디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IMF의 칼바람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 악다물었던 어금니가 비로소 느슨해졌습니다. 여보, 물 좀. 아내의 갈라진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컵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빨대를 입에 물려주는데 문득 아내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주름 하나하나에 제가 준 고생이 서려 있는 것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응, 천천히 마셔. 이제 다 괜찮아. 정말 다 괜찮아. 시선은 아내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 한 곳에는 진철이의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잠시만 다녀올 곳이 있어. 저는 아내를 간병인에게 잠시 맡기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진철이는 수의를 입은 채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거액의 돈가방은 그가 도박판에서 훔쳐나온 돈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제 아내를 살리고 싶어서 저지른 무모한 범죄였습니다. 명수야, 형수님은 괜찮으시냐? 진철이가 묻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범죄 덕분에 아내를 살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절박했던 마음만큼은 제 가슴 등을 때렸습니다. 진철아, 왜 그랬어? 내가 어떻게든 해봤을 텐데. 아니, 넌 못했을 거야. 넌 너무 착해서 탈이지. 그래도 명수야, 나 후회 안 한다. 널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더라고. 감옥 안에서 죗값 다 치르고 나면 그때 우리 예전처럼 조주 한잔 하자. 진철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벨소리가 울리고 진철이가 끌려가듯 일어섰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외쳤습니다. 기다릴게.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게. 몸 잘 챙기고 있어라. 경찰서를 나오는데 하늘이 무척이나 푸르렀습니다. 60대, 70대. 이제는 뒤를 돌아봐야 할 나이라고들 하지만 우리에겐 지켜야 할 오늘이 있고 기대해야 할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내가 드디어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제 손 위로 아내가 자신의 마른 손을 겹칩니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그치? 그럼 우리 진짜 장하다. 그 험한 세월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아내는 정원의 핀 이름모를 들꽃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의 수줍은 소녀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다시 그 낡은 골목의 구두방 문을 열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손님들에게 설탕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일상.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몇 해가 지나고 어느 해질녘 낯선 손님 한 분이 구두방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구두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구두 안쪽에는 작게 박진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명수야. 구두 밑창 좀 갈아야겠다. 갈 길이 멀어서 말이야.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험난했던 대한민국의 역경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우리들.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남은 생은 오직 사랑과 용서로만 채워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골목길 위로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온 우리네 인생길,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 하나쯤 가슴에 묻고 살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건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